공중위생 관리학에 대한 과목 시작하겠습니다. 공중위생 관리학은 공중보건학, 그리고 소독학, 그리고 공중위생 관리 법규 세 가지의 과목이 이쪽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좀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문제에서 거의 20문제 정도, 60문항 중에서도 거의 3분의 1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무조건 이해하시고 푸셔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공중위생 보건학에 대한 그 위생 관리학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심하실 걸로 알지만 최대한 좀 쉽고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의 총론에서 이제 공중보건학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요.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라는 부분으로 공중보건의 학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학의 대상은요. 개인이 아닌 전 국민이에요. 어디냐면 지역사회.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질병치료보다는 전 국민의 예방보건 사업에 치중하는 학문이 공중보건학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잡기 들어가시면 다음 중 공중보건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찾아볼까요? 수명 연장 맞죠? 질병 예방 맞습니다. 성인병 치료 3번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효율 증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공중보건학에 대한 정의 말씀드렸죠.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질병 예방 2번 맞죠? 수명 연장 1번에 대한 예시도 맞았어요. 3번 신체 정신적 건강 및 효율 증진 이것도 맞는 답이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성인병 치료이다. 질병의 치료와는 거리가 멀다. 이게 공중보건학의 정의입니다. 건강과 질병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WHO 헌장에 저희가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더 알아보기 보시면 각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하여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은 숙주, 병인, 환경 요인의 부조화로 발생이 되는 거고요. 숙주는 인간 숙주의 요소로서 연령이라든지 성별, 유전, 저항력, 생활 습관, 영양 상태, 스트레스 등이 숙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인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성인병, 직업병, 중독증, 성인병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병인에 해당이 되고요. 환경 같은 경우는 병인과 숙주를 제외한 모든 요인입니다. 그래서 기후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인구 분포나 생활 환경에 따라서 이 질병 발생의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자, 인구 보건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보건은 성별, 연령별, 인종별, 직업별, 사회 계층별, 교육 수준별 등으로 표시하고요. 이런 부분은 한국은 매 5년 11월 1일 기준마다 통계청을 주관하여 인구 정태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 5년 인구 정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요. 인구 동태 조사가 있어요. 인구 동태 조사는 뭐냐면 그런 사망 그 부분에 대한 그 인구 수가 사망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변동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동태 조사를 한다라고 저희가 칭합니다. 인구 피라미드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인구 피라미드 문제는 특정 시점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를 인구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구 피라미드에서 종류에서는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 별형, 표주막형이 있는데
피라미드형은 인구 증가형입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은 선진국형, 아니죠. 후진국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피라미드형입니다. 후진국형, 피라미드형, 종형은 인구 정지형입니다. 그래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은 형, 이런 부분들이 종형이고요. 항아리형은 인구 감소형으로서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형, 선진국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종형은 뭘까요? 거의 개발도상국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별형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형입니다. 도시형 그리고 농촌형으로 나눠지는데 별형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생산 연령 인구의 전입이 늘어나는 도시형을 무엇이라고 하냐라고 문제가 나오시면 별형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막형은 인구 감소형입니다. 인구 감소형이라서 생산 연령 인구의 전출이 늘어나는 형으로 농촌형에 해당이 됩니다. 인구 구성의 기본형 중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도시 지역의 인구 구성을 무엇이라고 하냐? 도시형 아까 뭐라 그랬죠? 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 보건지표의 개념 보겠습니다. 보건지표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건강 상태 및 보건 실태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WHO의 3대 건강 수준 지표는요. 보통 사망률, 조사망률은요.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사망지수를 보통 사망률, 조사망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례 사망지수는 연간 총 사망자 수에 대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비례 사망지수라고 합니다. 요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그런 내용 확인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영세아의 사망률로 한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영아 사망률이에요.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가 에서 3대 건강 수준 지표가 아닌 것은 이란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WHO 3대 건강 수준 지표, 평균 수명, 보통 사망률, 비례 사망 지수를 건강 3대 지표에 해당이 된다. 이거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보건 수준을 세계보건기구가 지표한 국가의 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보건 지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때 정답은 영아 사망률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관리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에서 역학을 보면은 역학은 질병의 발생과 분포를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과학이자 학문이에요. 그 다음 역학의 목적은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 발생 및 유행 감시를 역할하는 거. 그 다음에 질병의 자연사에 대한 연구 그리고 공중보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는요. 감염병은 환자를 통해 새로운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질병이에요. 결론적으로 감염과 질병은 좀 틀린데요. 질병은 나 혼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완치가 되는 병, 아니면 완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질병이고요. 감염은 이렇게 전파시키는 거예요. 내가 감기에 만약에 걸렸어요. 그럼 독감에 걸렸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전파가 됐다. 그런 것들이 감염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스라든지 뭐 메르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감염병으로 계속 문제가 됐을 수 있죠. 감염병 질환은 병원체의 감염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3대 요인은요. 감염원, 감염 경로, 감수성의 숙주에 해당이 되고요. 감염원은 병원체를 전파시키는 근원으로서 환자 보건자, 감염 동물, 오염 식품, 그 오염 수에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감염 경로 같은 경우는 병원체가 운반될 수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접촉 감염, 공기 전파, 동물 매개 전파, 개달물 전파에 여기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개달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수건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이제 의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감수성 숙주는 침입한 병원체에 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숙주의 감수성이 높으면 감염병이 유행이 되고요. 숙주의 감수성이 낮으면 감염병이 소멸이 되죠. 결론적으로 면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주는
생물이 기생하는 대상으로 삼는 생물체로서 기생자에게 영향을 빼앗아가는 그 생물을 숙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염병의 발생 과정이고요. 여기서 병을 일으키는 병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병원체와 병원소예요. 그래서 병인에 해당되는 병원체, 병원소를 통해서 감염병의 발생 경로는 병원소로부터 병원체의 탈출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전파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숙주로의 침입이 돼서 숙주의 감수성까지 가는 게 감염병의 발생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체는 숙주에 기생하면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미생물로서 이런 종류가 있어요. 바이러스, 리케차, 세균, 그리고 진균과 사상균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조직세포에서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 일본내염, 홍역, 인플루엔자, 풍진, 공수병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리케차 같은 경우는 세균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발진열, 발진티푸스, 찌찌까무시병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세균 같은 경우는 간균, 구균, 나성균이 들어가 있고요. 간균은 작대기 모양이고요. 그리고 구균은 둥근 모양. 그리고 나선균은 S형 나선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균에 해당되는 거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결핵균, 구균에 해당되는 거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폐렴균, 임질, 임균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S형 나선현에 해당되는 거 콜레라균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라 세균에 대해서는 꼭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진균과 사상균에 대해선 버섯, 곰팡이, 효모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무좀이라든지 피부병을 일으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겁니다. 더 알아보기 위해서 크기에 대해서 있어요. 그래서 병원체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그 크기, 제일 큰 순서부터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가장 작아요. 크기가. 그 다음에 리케차, 세균, 진균, 사상균이 되고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크기로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답은 리케차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병원체에 의해서 다음으로 병원소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소 같은 경우는 병원체가 증식하여 다른 숙주에 전파될 수 있는 상태로서 질병의 전염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인간 병원소와 동물 병원소 그리고 인수 공통 병원소가 여기에 이제 종류에 해당이 되고요. 건강보균자, 인간 병원소부터 볼게요. 건강보균자, 잠복기보균자, 회복기보균자가 있는데요. 건강보균자는 병원체가 침입하였으나 증상이 없어요. 상당히 좀 위험하죠. 그 다음 병원체를 배출시키는 보균자, 감염병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B형 바이러스, 디프테리아, 폴리오, 일본내염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잠복기 보균자는 발생 전 잠복 기간에 병원체를 배출하는 그 보균자예요. 그래서 홍역이라든지 백일의 유행성 이하 선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회복기 보균자는 감염병이 치료되었으나 병원체를 배출하는 보균자로 세균성 이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이제 개념 잡기 문제 이거 꼭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색출이 어려운 대상입니다. 감염병 관리상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대상자는 누구이냐? 정답은 건강보균자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건강하게 보여요. 하지만 병원체를 보유한 보균자이기 때문에 임상 증상이 없어서 특별 관리 대상으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동물병원수입니다. 이것도 별표 5개 꼭 나오는 문제. 99% 이상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외우기 어려운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뭐 개를 먹었다, 돼지를 뭐 이렇게 해서 음식 식용으로 해서 먹었다 이랬을 때 만약에 돼지가 일본내염에 걸려 있는 돼지를 먹었어요.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걸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동물병원소가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쥐는 페스트, 발진열, 살모넬라. 그 다음에 고양이는 톡소플라스마, 살모넬라. 토끼는 야토병, 개는 공수병, 광견병. 돼지는 일본내염, 탄저, 살모넬라. 소는 결핵, 탄저, 파상열, 모기는 일본내열, 말라리아, 댕기열, 황열, 그리고 이는 발진티푸스, 제기열이 있어요. 여기서 이 같은 경우는 발진티푸스는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기는
일본 내염, 말라리아, 댕기열, 황열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 절지동물인 곤충에서 해당되는 거 모두 외우셔야 되고요. 동물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소에서 뭐 고양이한테 뭐 가지고 있는 질병, 그 병원 소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가 가지고 있는 병원소는 무엇이냐, 정답은 발진티푸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공통병원소입니다. 동물이 병원소가 되면서 인간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식용으로 먹거나 아니면 접촉했을 때 뭐 쥐가 만약에 페스트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도 이 부분들이 전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인수공통 병원소입니다. 그래서 쥐는 페스트 살모넬라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돼지는 일본 내염, 개는 광견병, 그 다음에 산토끼는 야토병, 소는 결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감염병의 전파입니다. 감염병은 이제 전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는데 직접 전파는 매개체가 없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성병이라든지 피부병, 매도 직접 전파되고요. 그 다음에 결핵이라든지 홍역, 인플루엔자 이런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해서 전파되는 걸 직접 전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접 전파는 뭐냐면 매개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파합니다. 그래서 디프테리아나 결핵,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것을 간접 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면역의 종류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고요. 면역의 종류는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이 있는데 선천적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 면역, 인종이라든지 종족이나 개인차에 따라 다르고요. 후천적 면역은 후천적 감염이나 예방접종으로 성립된 면역을 후천적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천적 면역을 보면 능동면역, 수동면역으로 나눠지고요. 능동면역은 또 자연 능동면역과 인공 능동면역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 수동면역은 자연 수동면역과 인공 수동면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자연 능동면역은 뭐냐면 감염병 감염 후에 형성된 면역이에요.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홍역 같은 경우, 홍역이 이제 저희가 많이 알았어요. 홍역에 대한 부분을 알았으면 이 부분에 이 항원에 항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다시는 홍역에 걸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 능동 면역에 해당이 되고요. 인공 능동 면역은 예방 접종이에요. 결론적으로 사멸된 균이나 아니면 살아있는 균을 저희 이제 항원에 넣어주는 거예요. 예방접종 뭐 이런 거 일본 내염 주사라든지 이런 걸 넣었죠. 예방접종 맞죠. 그때 여기를 맞았을 때 그 부분에 항체를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항원을 공격해서 이 부분들을 죽여버리는 부분들이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 수동 면역은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서 생기는 면역이에요. 그 다음 인공 수동 면역은 똑같아요. 예방접종을 맞는 건데 얘는 항체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항원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주사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법정 감염병 보시면 2017년 6월에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감염병의 감염 경로와 질환별 특성에 따라서 5개의 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99%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1군, 2군, 3군까지는 외우셔야 되는데 자, 1군은 물이나 식품으로 매개가 돼요. 그래서 뭐 장에 문제가 돼서 장에서 막 설사라든지 뭐 이런 복통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뭐 물하고 관련이 돼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이 여기 1군에 해당이 됩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1군에 해당되는 법정 감염병은 무엇이냐? 1번 콜레라, 뭐 2번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쯔쯔가무시병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1번 콜레라가 이 정답이 되겠죠. 2군 볼게요.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DPT라고도 얘기하고요.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DPT에 해당되는 예방접종들입니다. 그래서 2군은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 관리로요.
DPT에 해당된 건 무엇이냐 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이 DPT에 해당이 되고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2종, 3군의 22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3군까지 외우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기억력이 좋으시고 전 두뇌 회전이 빠르신 분들은 뭐 5군까지 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잡기 보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중 제3군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A형 감염은 1군이고요. B형 감염은 2군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잘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B형 감염, 뭐죠? 2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 감염병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고요. 현재 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19년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요 부분이 변경이 되니까 요것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1군 17종에서 보시면 음압 격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생 즉시 신고합니다. 2급 같은 경우는 격리 필요하고 24시간 이내 신고, 3급 같은 경우는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고요. 24시간 이내에 신고, 4급은 표본 감시 7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어서 2군 법정 감염병의 격리 수준과 발생 신고 기준은 무엇입니까? 격리 필요 24시간 이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기생충 질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생충 질환 관리는요. 기생충의 종류. 자, 선충류, 흡충류, 조충류 있고요. 숙주와 기생충으로 해당이 되는데 기생충에선 선충류는 소화기나 근육이나 혈액 등에 기생이 됩니다. 그래서 회충이라든지 구충, 십이지장충, 요충, 편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흡충류는 숙주의 간이나 폐 등에 흡착하여 기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흡충, 간디스토마, 폐흡충, 폐디스토마, 그리고 장흡충, 요코가와 흡충이 해당이 되고요. 조충류는 숙주의 소화기관에 기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구조충, 무구조충, 광절 열두조충, 긴촌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너무 어렵죠?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 이렇게 나눠서 외우셔야 돼요. 자, 숙주와 기생충에서 어패류 매개 기생충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간흡충, 간디스토마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중간 숙주가 뭐야? 우렁이죠. 그런데 잉어나 붕어, 피라미가 간흡충에 걸린 그 우렁이를 먹었어요. 간디스토마에 걸린 먹고 붕어, 잉어를 저희가 또 먹었습니다. 식용으로. 그러면 뭐가 걸릴 수 있어요? 간흡충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폐흡충은 다슬기가 폐디스토마에 걸린 다슬기가 가재 참개가 얘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식용으로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걸릴 수 있어요? 폐디스토마에 저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슬기 똑같죠? 네, 물벼루. 그다음 육류 매개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무구조충, 소고기 저 이제 강의할 때 쉽게 외우세요. 그래서 소고기국 끓일 때 어떤 그 야채를 넣습니까? 그러면 무 넣잖아요. 그래서 소고기 무국에서 무구조충 이렇게 좀 많이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소 같은 경우는 무구조충입니다. 그래서 소가 무구조충에 걸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먹었어요. 소고기를. 그러면 무구조충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구조충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잘 익혀 먹으라는 얘기가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닭은 만손열두조충이 기생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생충 중 중간 숙주와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소고기, 무국 맞죠? 무구조충, 돼지, 유구조충 맞습니다. 우렁이, 폐흡충이죠. 그 다음에 닭, 만손열두조충 뭐가 틀렸습니까? 3번이죠. 자, 폐흡충 아까 뭐라고 했죠? 다슬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폐. 그러면은 우렁이는 뭐에 해당돼요? 간디스토마, 간흡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성인병 관리 가겠습니다. 성인병의 종류는요.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 퇴행성 관절염이 성인병의 종류고요. 성인병의 특징은 비전염성, 만성퇴행성, 비가역성이 특징입니다.
자, 정신보건은요,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국민 정신건강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 이게 정신보건의 정의이고요. 정신보건 활동은 환자의 조기 발견, 입원과 치료, 퇴원 후 후속 치료, 환자의 처우 개선, 가족에 대한 사회 지원, 완치 후 사회 복귀가 정신보건 활동입니다. 가끔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미용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미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안전하게 좀 다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이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위험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안전교육이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등으로 사람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안전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용 안전사고는 이미용 시술 중에 시술자 및 고객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고객과 시술자의 안전사고를 얘기하고요. 이미용 시술지, 미용 제품, 도구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고객과 시술자의 안전사고를 얘기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방 대책을 보면요. 시술장이 청결해야 되고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시술장의 환기와 조명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된다. 그다음 시술장의 전기 및 화재 안전 수칙을 준수하셔야 되고요. 시술 도구의 소독, 위생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시술 도구 및 재료의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 후 시술에 임하셔야 되시고요.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응급 조치와 사후 조치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가족 및 노인 보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모자 보건의 목적과 대상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도 잘 나와요. 모자 보건의 목적이 무엇이냐?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 대상은 임신, 출산, 수유 기간의 모성, 취약 전 영유아 몇 세?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자보건의 3대 목표 나옵니다. 산전관리, 산욕관리, 분만관리가 모자보건의 3대 목표가 됩니다.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 노인보건입니다. 노인보건의 목적은요. 노인의 질환을 예방, 조기 발견,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노후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요. 노인보건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이고요.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 문제도 잘 나와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7% 이상 고령화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전체 14% 이상 고령사회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20% 이상 초고령사회입니다. 저희는 2017년에 어떻게 돼 있어요? 고령사회로 진입되어 있습니다. 자, 유엔이 정한 고령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볼까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이다. 뭐예요? 얘는 고령화 사회이죠. 그죠? 그 다음에 14% 맞죠? 고령사회. 2000 고령사회로 진입 맞죠? 고령화 현상은 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고령 인구가 늘고 생산 연령 인구는 15에서 64세는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